반갑습니다. 이제 둘째 주 강의 눈의 역사와 눈의 역사, 지옥에서 사람까지 눈에 대한 것들 혹은 이제 시각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론적으로 바보의 시선은 권력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보의 눈과 역설의 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결론을 내보고자 합니다. 시선은 권력이다 라는 말에는 미셀 푸코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이고 프랑스 사상의 대표적인 철학자라고 할 수 있죠. 미셀 푸코가 했던 말이 바로 시선은 권력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앞 시간에 이제 살펴봤던 것처럼 장폴 사르트르가 타자의 시선은 지옥이다, 그렇게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미셀 푸코 같은 경우는 시선은 권력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옥과 권력의 차이가 무엇일까? 그 차이가 이제 사르트르하고 미셀 푸코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시선은 권력이라는 것은 뭐를 뜻하냐면은 비대칭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대칭성. 그것을 지적하는 말이죠. 나는 보지만 나는 보이지 않는다. 이게 바로 인류의 생존 본능이 진화된 것입니다. 나는 볼 수가 있는데 내가 보이지 않아요. 그게 누구냐면 권력자입니다. 선글라스가 처음 이렇게 나왔을 때 선글라스를 낀 사람의 눈을 우리가 볼 수가 없죠. 대신에 선글라스를 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이 처음에 이제 선글라스를 많이 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장악한 다음에 언론에, TV에 이제 제일 처음 나왔을 때, 뉴스에 처음 나왔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왔냐면은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나왔습니다. 즉 검은색 선글라스를 꼈기 때문에 눈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 사람이 눈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저 사람은 나를 다 보고 있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들면 이겁니다. 밤에 이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자동차의 그 라이트가 나를 확 비춰. 여러분들 비춰요. 그럼 여러분 눈부시잖아. 그러면 두렵습니다. 저 차가 나를 어떻게 할지. 근데 차 안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 다 보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나는 볼 수가 있는데 나는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권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시선은 권력이다는 이야기죠.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는 대신에 무엇이든지 보려는 본능은 바로 우리 인류 역사 시대, 인류의 원시 시대부터 살아온 험난한 환경을 생각해 보면 당연합니다. 자, 다른 맹수의 눈에서는 다른 맹수들의 눈에 띄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야 생존하죠. 대신에 나는 맹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집이 뭐죠? 동굴입니다. 동굴. 자, 동굴 안에 있으면 나는 맹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동굴 안에 이렇게 숨어 있으면 맹수는 나를 볼 수 없죠. 내 뒤에는 안전하다는 말입니다. 이게 시선을 통한 권력의 탄생입니다. 나는 볼 수 있지만 나는 보이지 않는다. 요 얘기죠. 이게 이제 미셀 푸코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굴 뒤로는 나를 위협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굴 밖은 나의 시선 아래에 있는 거죠. 완벽하게 감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본능이 이제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요. 지금 이제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나 뭐 길 다니면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강의를 듣고 뭐 이렇게 할 텐데, 실제로 이제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만나면 강의실에 이래 보면 어때요? 강의실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교탁입니다. 제일 이렇게 뒤에 앉는 친구도 있어. 앞에 앉는 친구들도 있고 뒤에 앉는 친구도 있어요. 뒤에 앉는 친구는 뭐예요? 나는 다 볼 수 있어. 그러나 나는 내 뒤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지. 이게 권력을 지향하는 그런 자리 배치, 위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이제 카페나 식당에 들어가면 구석자리를 찾아가지고 앉아가지고
벽을 등지고 앉아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나는 다 볼 수 있지만 나는 보이지 않아.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다 볼 수 있지만 나는 보이지 않는다. 이게 바로 이 권력의 효과라고 할 수 있겠죠. 시선의 권력 효과입니다. 근데 이제 비단 이 강의실 자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의자 같은 경우 그래요. 의자 같은 경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의자의 등받이가 머리보다 더 큰 이 등받이 의자가 있어요. 이 정도 더 큽니다. 요거 여러분 어디서 봐요? 대법관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의자 있으면 사람 머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등받이가 엄청나죠. 요게 바로 권력을 시선의 권력을 잘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 뒤에 있는 것은 이제 벽입니다. 그죠? 근데 이 의자는 벽의 확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등받이가 벽의 확장이죠. 의자의 등받이만큼 이를 잘 권력을 잘 디자인한 이것도 없을 것입니다. 등받이가 없는 스툴은 대개 비대칭적으로 생겼고 기댈 수도 없을 뿐더러 등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의자 같은 경우는 뭐 등이 없으니까, 아니면 이렇게 작은 것 같은 경우는 등이 아예 노출이 되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은 마치 강의실의 맨 앞에 앉는 것 같아요. 내 뒤통수가 다 보이니까. 그래서 등받이가 있는 의자는 비대칭적으로 생겼고 등을 편안하게 기댈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등이 막혀 있어 가지고 등 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동굴 안에 있는 것처럼 등받이가 이 동굴의 기능을 한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뉴스나 신문에서 보면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관련 뉴스가 나오면 대법관 재판관들이 앉아있는 등받이 의자가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자 등받이를 통해 권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의자가 더 크면 클수록 권력이 크다는 말이에요. 의자가 요러면 요럴수록 권력이 작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의자 등받이를 통해서 권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요렇게 생긴 의자들이 대부분 뭐냐면 바로크식 가구, 바로크식 의자, 바로크 가구라고 있죠. 프랑스 서양의 프랑스의 예술사조 가운데 바로크 미술이 있습니다. 바로크 양식으로 지어진 건물이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 같은 경우 건물들이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데, 바로크 의자들이 기능적으로는 편하지 않아요. 이렇게 딱딱합니다. 기능적으로는 편하지 않지만 네모난 모양의 커다란 등받이 때문에 권력자를 대변하기에는 바로크 의자가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그래서 20세기 재벌들이나 졸부들에게는 여전히 이런 등받이가 큰 의자가 인기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권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바로 시선은 권력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자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바로크식 거대한 등받이가 있는 의자인가? 혹은 머리보다 위쪽으로 의자 등받이가 솟아있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권위적이에요. 권력을 지향적입니다. 반면에 이 의자 등받이가 낮은 사람은 뒤통수까지 다 보여주기 때문에 권력 지향은 아니고 언제든지 이제 공격을 받을 수 있다, 혹은 남의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혹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혹은 그런 시선에 나는 아무런 상관하지 않아, 나는 내 뒤통수 상관하지 않아, 뭐 이런 이제 사람이겠죠. 그러나 권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의자를 교체해야 된다. 이게 바로 눈의 인문학, 시선의 인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이제 결론인데, 우리가 눈의 역사를 쭉 살펴보니까 눈이 사랑을 포기할 만큼 중요하지 않았다. 영화 블라인드를 통해서. 그 다음에 눈의 역사를 통해서 시각 중심주의, 청각 중심주의, 눈을 비판하기도 하고 눈을 긍정하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쭉 이어지다가 마침내 시선이 권력을 지향한다는 것을 이 의자라든지 동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윤리 과목인데 우리의 결론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토론도 하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물어보고 또 다른 친구들 생각을 물어보고 여러 가지 이제 토론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이제 토론도 하고 철학적으로 숙고하고 윤리적으로 생각도 하고 인간의 이해를 좀 더 이제 깊이 하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생각들이 나오겠죠. 그러나 이제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일단 제 나름대로 이제 결론을 교재를 중심으로 한번 내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바보의 눈, 그 다음에 역설의 눈이라고 이렇게 붙여봤는데, 이제 바보의 눈은 뭐냐? 그 옛날에 이제 부총리를 하셨던 한한상,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님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바보 예수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바보들의 특징을 이야기해요. 바보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통 사람들, 특히 영악한 보통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은, 영악한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말하지 못하는 것을 용기 있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특히 영악한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바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바보 중에 최고 바보가 누구냐면은 바로 바보 예수니까 예수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심각한 바보다운 선택은 스스로 죽으러 가는 메시아임을 선포한 것이다. 원래 메시아라는 말은, 이스라엘에서 메시아라는 말은 당당하게 승리하는 지도자, 용기 있게 해방시키는 지도자, 신적 권위로 세상을 통치하는 지도자라는 뜻을 담고 있었는데,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메시아는 패배하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는 자신을 승리자 메시아로 착각하는 제자들에게 우아한 패배를 약속한 겁니다. 우아한 패배. 우아한 패배를 역설하였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산 위에서 바보처럼 말씀하셨던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몸소 그 사랑을 실천하시어 바보가 되신 것이다. 이게 한한상 교수의 바보 예수에 나온 이야기죠. 그래서 결론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아한 패배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 우아한 패배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유도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 낙법입니다. 낙법. 그 다음에 공중근해 타기를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떨어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키 탈 때 여러분 잘 넘어지는 법을 배우죠. 스노보드나 뭐 스키나 모두 다 먼저 잘 넘어지는 법을 배웁니다. 유도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공중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떨어져야 다치지 않죠. 낙법을 잘해야 다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넘어져야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패배를 하더라도 우아한 패배를 해요. 지더라도 실패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잘 넘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 사회가 한번 넘어진 사람은 완전 뭐 패배자로 낙인 찍고 그것은 안 됩니다. 넘어지는 사람들, 그런 바보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겠죠. 그런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그런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아한 패배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요한행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외경이라고 외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의 경전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있었고 요한복음이라는 것은 있지만 요한행전이라는 것은
성경에 들어가지 않은 외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요한행전에 보면은 예수는 단 한 번도 눈을 감아본 적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최후의 심판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낱낱이 지켜보는 예수이기 때문에, 감시하기 때문에, 심판을 하기 위해서 감시하는 이 눈을 예수는 감지 않았다, 감을 수가 없었다. 이게 요한행전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감시의 눈이니까 정의의 눈,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권력자의 눈이라기보다는 정의의 눈, 심판의 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이야기로는, 어쩌면 이제 예수가 지상에서 보낸 삶은 가난한 이들, 혹은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보면은 예수는 그들의 고통에 단 한 번도 눈을 감을 수 없었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공감의 눈, 그 다음에 인정의 눈, 사랑의 눈. 그래서 이것을 바보의 눈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공감과 인정과 사랑을 베푸는 눈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민중들의 고통, 인간들이 경험하는 숱한 고통 때문에 눈을 감을 수가 없었다. 그 고통이 전하는 아픔과 비통함에 눈을 감을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예수의 눈이고 역설의 눈이라고 바보 예수라는 책에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는 마치 내 눈을 감았죠. 선한 눈을 죽인 인간들의 악한 눈이 이제 세계를 지배하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의 역사는 지옥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선함을 추구하고 됐으나 다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철학자 이제 그 테오도르 아도르노라는 사람이 계몽의 변증법을 썼던 분입니다. 부정의 변증법. 그 책도 있었고, 이 아도르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암흑과 절망적인 사태에 직면했을 때 책임 있는 철학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시도는 그 사태를 구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암흑으로 치닫고 그 다음에 종말로 치닫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을 때 철학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시도는 그것을 구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희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파국으로 치닫는 역사의 수레바퀴에서 이제 철학의 임무가 무엇이냐, 윤리의 임무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결론으로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아우구스티누스. 영어식으로 읽으면 이제 어거스틴이라고 합니다. 아까 이제 우리 참회로 쓴 사람인데, 우리의 눈이 어떤 눈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거스틴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이는 자기가 사랑하는 존재와 똑같은 존재가 된다. 그대가 땅을 사랑하는가? 그대는 땅이 될 것이다. 그대가 신을 사랑하는가? 그대는 신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어거스틴의 이야기죠.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비슷해지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으면 그 과목이 좋아지잖아요. 싫어하는 선생님이 있으면 그 과목 자체가 싫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존재와 똑같은 존재가 돼요. 우리 눈이 좋은 것을 보고 선한 것을 보느냐, 나도 선해집니다. 내가 신을 사랑하면 내가 신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나쁜 것을 보고 불의한 것을 보고 그러면 내가 거기에 가담이 되어서 내가 나쁜 사람이 되고 불의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눈은 어떻게 보면은 가치중립적이야. 가치중립적. 눈은 가치중립적인데 이 눈은 뭐 옳다 그르다 그런 게 없어요. 그러나 이 눈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알고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눈이 우리를 악한 길로 인도하기도 하고 선한 길로 인도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영화 블라인드에서 루벤은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두 눈을
고드름에 쳐박아 가지고 두 눈을 잃어버려요. 사랑을 위해서 눈을 잃어버렸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보의 눈을 가지기 위해서 역설의 눈을, 공감의 눈을, 구별하는 눈이 아니라 아픔에 동참하는 눈을 가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을 우리는 눈의 역사를 통해서, 눈이라는 이 키워드를 통해 가지고 문화사와 철학사와 윤리와 또 인간과 환경을 이렇게 살펴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질문이 많이 있을 텐데, 질문이 있으면은 이제 게시판에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시고, 또 그 질문에 이제 제가 답하고, 뭐 토론거리나 뭐 레포트나 숙제는 없어요. 다만 이 강의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만이 기말 시험 때 이렇게 칠 수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수고하셨고 우리 3주째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